네, 이번에 차부터는 1편의 3장 무역보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운송에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운송 관련된 내용들은 뭐 이렇게 깊이 있게 막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떤 개념을 쌓아가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용어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익혀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험 쪽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보험 쪽에서는요, 용어들이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특별한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쓰는 용어들을 만들어 놓고 의미 부여를 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운송과 마찬가지로 보험 쪽에서도 일단 최우선으로는 어떤 용어들을 익혀가는 것, 요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을 하면서 익혀가야 되는 개념이니까 한 번에 다 외우겠다라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누어 읽으면서 이제 용어들을 익혀가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대목차 1번부터 볼게요. 해상보험 계약의 개요 이렇게 돼 있고요. 1번 목차에 보시면 해상보험 계약의 의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양가로 1번 보시면요. 영국 해상보험법에서 MIA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Marine Insurance Act, 영국의 국내법이에요. 영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보험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 요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볼 텐데요. 중간중간에 이 MIA의 규정들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계약 쪽에서 CISG의 규정들을 많이 인용해가지고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해상운송 쪽에서는 MIA의 내용들을 규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개념들을 알아보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히 해상보험 쪽에서 그 영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협회적하 약관이라고 했을 때 그 협회도 영국에 있는 보험자 협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영국의 그 ICC 협회적하 약관에도 아예 중거법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세부적인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중거법 규정에 협회적하 약관에 이 약관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따른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회적화 약관도 MIA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국의 다른 나라 국내법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 해상보험법은 만들어진 지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표현들이 옛날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걸 또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좀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들, 번역체의 표현이면서도 좀 어색한 표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MI 1조에서 해상보험 계약이 뭔지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자가 그 계약에 의해서, 보험 계약에 의해서 합의한 방법 그리고 범위 내에서 해상 손해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즉 해상 사업에 수반되는 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뭐 해상 손해라든가 뭐 관련된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요. 요건 MIA에 나오는 어떤 정형화된 정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해상보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내용들 다시 한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의 내용, 2번의 내용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표현이 좀 다른 것이다. 둘을 몇 번씩 읽어보시고 좀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면 되는데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을 테니까 한 2-3번 정도 읽어보시면 충분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목차 보시면 해상보험 계약이 성질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또 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되니까 좀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상보험 계약도요. 보험 계약도 낙성 분료식 유상쌍 이 원칙적인 우리가 계약에서 배웠던 계약의 성질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낙성 분료식 계약이면서 유상 계약이면서 쌍무 계약이다. 유상이라는 내용에 약간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보험자하고 보험 계약자 둘 간에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할 텐데 보상 약속, 보험자는 뭘 약속하냐면 계약상 상대방에게 뭘 약속하냐면 보상을 약속하는 거예요. 뭔가 약속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보상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일단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만약에 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 해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상계약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상계약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인 낙성 분류식 유상 쌍무가 들어가고요. 거기다 추가해서 이제 부합 계약의 형태로 보험 계약도 체결이 됩니다. 앞에서 정기선 운송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부합 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다 그랬어요. 하나 계약 체결할 때마다 계약 건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약관 계약 내용의 조건입니다. 그걸 가지고 정해진 계약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형태, 이런 걸 부합 계약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은 사행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험금 지급 의무. 이거는 이제 보험자가 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죠. 근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는 생길지 안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험자도 모르고요. 보험 계약자도 몰라요. 피보험자도 몰라요. 그 사고가 생길 건 그냥 우연한 확률에 달려 있는 문제예요. 사고가 생길지 아닐지 우연한 확률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도박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보험료 납부했던 걸 되돌려 주진 않습니다. 보험료를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행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최대 선의의 계약이라는 성질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만약에 뭐 간단하게 자동차 보험 같은 걸 체결한다. 내가 차를 샀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거든요. 우리 낙성 분류식 계약이라고 그랬죠. 전화상으로도 보험계약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험증권을 따로 발행해 주긴 하지만 계약 체결할 때 이렇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가 차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험을 부부해 주십시오. 자, 근데 이 차가 어떤 차고요? 종류가 어떻고요? 뭐 지금 뭐 망가진 데는 없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화로 쭉 알려주게 되죠. 근데 보험회사에서 실제로 나왔고 그 차 종류가 맞는지 지금 이 차가 다 망가진 상태는 아닌지 제대로 된 상태인지 이런 걸 확인해 보진 않아요.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가 알려준 사항을 그냥 그대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히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알려주는데요. 숨김없이 선의로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 선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모든 계약에 다 적용되지만 특히 보험 계약에서는 그 선의가 최대한으로 지켜져야 한다. 숨기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를 다 알려야 한다. 이걸 깔고 가는 거예요. 최대 선의에 기초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최대 선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알려준 사항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짓이었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보험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알려준 사항을 전제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다 무효로 만들 수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은 최대 선의에 기초한 계약이다. 최대 선의의 계약으로 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유한 책임 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험자는 보험 계약에서 합의된 금액, 그 보험금을 지급할 한도를 보험 금액이라고 했었죠. 이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요. 이 밑에 제가 따로 써놨어요. 손해보상 계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같은 뜻입니다. 유한 책임 계약이나 뭐 손해보상 계약 같은 의미고요. 실손보상 계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해 주는 계약이에요. 다른 보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생명보험 뭐 이런 보험들도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이거든요. 어떤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원칙적으로 이 손해 그 보험에서는요. 손해본 액수, 손해액만큼만 보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아서 손해액수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서 사고로 인해서 더 피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자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이 특히 손해보험 계약의 목적은 손해본 만큼을 다시 보상해줘서 사고가 없었던 것하고 동일한 상태로 다시 경제적으로는 동일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게 목적이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유한 책임 계약이다. 이걸 손해보상 계약 또는 실손보상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3번 목차 보겠습니다. 해상보험과 보험증권 이렇게 돼 있고요. 양가로 1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험증권이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계약 체결하고 나서 보험자가 발행해주는 서류인데 이런 조건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발행해주는 증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험계약도 낙성 분료식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증권, 보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가 발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것이지 보험증권이 발행된 때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둘을 보험계약의 성립 시기와 보험증권의 발행 시기를 항상 일치시켜야 한다. 이렇게 그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MI에서 특히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보험계약은 보험증권의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청약이 보험자에 의해 승낙된 때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다음에 보험계약이 성립된 때 혹은 그 이후에도 보험증권은 아무 때나 발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다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증권에 구현되어야 embodied. 그러니까 보험계약의 내용이 보험증권상에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한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야 그 증거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보험증권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사이에 이런 약속이 있었다. 그건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증권에 써 있는 내용대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을 보험증권이 하고 있긴 하지만 보험증권이 있어야만 계약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이제 해상보험의 종류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험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험 목적물,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적하보험, 그리고 선박보험 등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해상보험에서는 적하보험,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서 보험을 부부하는 거죠. 그래서 카고 인슈런스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 당사자들이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그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서 체결하는 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박보험은 좀 특이한 용어를 씁니다. hull insura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hull insurance 나면 이거 선박에 대한 보험이구나. 선박보험은 누가 들까요?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주가 들겠죠. 또는 선박회사, 선사가 보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부부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부부하는 보험은 화물에 대한 적하보험이에요. 이 이외에도 운임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뭐 희망이익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기타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두 가지 정도는 용어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보험기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룰 텐데요. 보험기간이라는 건 보험자의 책임이 존속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험회사에서 책임져 주겠다라고 정한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불러요. 자,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기간보험, 항해보험으로 나누고요. 그걸 합한 혼합보험이라는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기간보험은 time policy라고 하고요. 기간으로 정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책임져 주겠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으로 보험에 부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해보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voyage policy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일정한 항해, 요거는 특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로부터 어떤 장소까지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보험자의 책임을 규정했다면 그건 항해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형태를 다 결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mixed policy, 혼합보험이라고 하고요. 협회 적하약관은 기본적으로 혼합보험의 형태를 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공부할 텐데요. 협회 적하약관에서 보험자의 책임은요. 장소로 기준으로 하는 이 항해보험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세 가지의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보험과 관련된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규정의 많은 부분은 항해보험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긴 하지만 기간보험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믹스드 팔리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협회 적하약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보험 증권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험 증권의 종류나 보험 계약의 종류나 다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보험 계약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러한 증권은 어떤 증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보험 계약의 종류 또는 보험 증권의 종류 이렇게 나누는 것도 원칙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처음에 기평가, 그 다음에 미평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서 그때 발행되는 증권을 하나는 기평가, 하나는 미평가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기평가는요. 이미 기자를 쓰는 거예요. 이미 평가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valued policy라고 영어 표현으로 쓰고요. 미평가 보험증권은 평가를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unvalued, 가치가 정해지지 않은 증권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평가를 하는 대상은요. 피보험 목적물의 가액, 보험체 계약을 체결하는 화물보험이다, 적하보험이다라고 하면 해당 화물이 가치가 얼마냐를 보험계약 체결할 때 정했느냐 정하지 않았느냐 기준으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자, 피보험 목적물의 협정이라고 하면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회사하고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물건은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합의를 그냥 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 물품은 $100짜리 물품이라고 보고요. 전손이 발생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물품이 다 망가졌다. 그런 전손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물품의 피보험 목적물에 합의한 보험 가액은 $100니까 $100의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100를 보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보상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협정보험가액을 둘이 합의해가지고요. 미리 계약을 체결할 때 기재해 놓은 보험증권을 기평가 보험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평가 보험증권은요. 피보험 목적물의 가액, 피보험 목적물이 지금 얼마짜리인지를 기재를 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게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에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평가라는 게 측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 목적물이 가치가 얼마짜리다. 이걸 측정해 봤더니 한 $90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보험 금액은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도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금액을 예를 들어 $100의 한도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실제로 측정한 보험 가액이 $90이기 때문에 보험 금액은 $100라도 실제로 그 해당 물품에 발생한 손해액이 $90다라고 해서 $90까지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고요.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후에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사해가지고요. 나중에 확정하는 겁니다. 이때 보험 가액을 나중에 정해지는 이 보험 가액을 법정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방법이 있어요. 물품의 가액이 얼마냐를 측정하는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나중에 확정하는 그 가액을 법정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기평가증권에서는 협정보험가액이라고 했었죠. 둘이 합의한 금액을 기재해놨다. 그건 협정보험가액이라고 한다. 미평가증권에서는 법정보험가액이라고 한다. 자, 원칙은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본 만큼 보상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평가보험증권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얼만큼의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측정해서요. 그 발생한 손해만큼을 보상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모든 케이스에 다 미평가증권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사고 발생하면 그때 가서 실사를 하고 손해액수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보험 가액이 크고 뭐 보험 금액도 크고 이런 보험이라고 하면 그런 비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많이 비싸지 않은 물건이에요. 근데 그런 물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가갖고 보험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사고 발생할 때마다 검사를 해가지고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협정보험가액으로 실제로 그 물품의 가치가 얼마일지 그건 이제 그때 상황마다 바뀔 수가 있겠지만 계약 체결할 때 그냥 합의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그냥 치자. 라고 하고 이대로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기평가 보험증권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보험증권과 그 다음에 미확정보험증권, 예정보험증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개념 보겠습니다. 자, 확정보험증권은 definite policy라고 하고요. 이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체결할 당시에 보험계약의 모든 내용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정된 내용이 보험증권상에 다 기재되어 있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이 물품이 어떤 물건이고 그리고 어떤 항구에서 실릴 것이고 어떤 선박에 실려서 어디로 출발을 했고 어디까지 도착한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세부 사항들이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가장 뭐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앞으로 물품을 적재를 할 거야. 내일 적재를 할 건데 내일 적재 끝나고 나서 내용이 다 확정이 되면 뭐 블랙펄이라는 배에 부산항에서 실렸고 항로가 다 정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하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할 그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도 내에 이게 선적이 됐으니까 바로 가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지. 근데 보험 계약 체결하러 가는 동안에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직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는데 배는 이미 떠났고 뭐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확정보험 증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이 이행될 것 같다, 운송이 이행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미리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미확정 보험 증권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floating policy 또는 provisional policy라고 합니다. provisional 하면 예상하다, 예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float 하면요,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표현은 이제 그 floating이라는 표현을 부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게 둥둥 떠 있다,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적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보험 계약의 일부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발급된 거예요. 우리나라 상법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용어가 있습니다. 선명 미확정의 적하 예정보험이다. 좀 긴데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명이라는 건 선박명이라는 뜻인데요. 확정되지 않은 게 선박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선박명이라든가 기타 다른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꼭 선박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항이 미확정이라 하더라도 이런 표현은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선박명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보시면 되고요. 적하 예정보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행이 될 것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I에서는 표현은 floating policy라고 하고요. 이걸 번역해서 부동 보험증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선명미상 보험증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들은 좀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요, 구체적,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in general term, 이렇게 포괄적인 좀 두루뭉술하게 써놓고요. 나중에 선박명이나 다른 세부 사항을 추후에 확정 통지,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떤 화물이 부산항에서 블랙펄이라는 배에 실려가지고요, 뭐 5월 18일 날 출항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예정된 사항들을 미리 포괄적으로 기재를 해놓고 실제로 물품이 선적이 돼서 5월 18일 날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세부사항 확정이 됐잖아요. 확정된 후에 확정 통지라는 걸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declaration이라고 합니다. 확정 통지를 해가지고 나중에 확정을 시키는 거예요. 자, 포괄 예정보험과 대비되는 개념에서 개별 예정보험이라고도 한다. 조금 있다가 이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보험, 확정보험, 그 다음에 미확정보험의 개념,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세부 내용이 모두 다 확정된 상태에서 그 내용이 다 보험증권에 기재되었느냐, 아니면 일부 사항들을 좀 그 포괄적으로 기재를 해놓고 나중에 확정시키기로 했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보험하고 포괄예정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보험, 그 다음에 그냥 포괄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포괄 예정보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개별보험, specific policy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 번의 항해에 대해서 해당 건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한 건씩 체결하는, 건당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포괄 예정보험은요, 오픈 커버 또는 오픈 팔리시라고 하는데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건건이 체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1년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는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예요. 양이 많아요.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험계약도 많이 체결해야 돼요. 그때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게 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회사 A라는 이제 보험회사하고요,
우리 회사에서 수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1년 동안 그냥 보험에 부부합시다. 미리 계약을 체결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앞으로 어떤 물품을 얼만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실어 나를지는 계약 체결할 땐 몰라요. 그때는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포괄적으로 기간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놓고요. 실제로 어떤 한 건이 첫 번째 건, 올해 처음 건이야. 요거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LA까지 가는 화물이고 A라는 화물이 뭐 $100짜리고요.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확정이 되겠죠. 그럼 그때마다 보험자한테 확정 통지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번에요. A라는 물건 100개를 부산항에서 몇 월 며칠에 실어갖고 LA까지 갑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수입건이 있어요. 요거는요, 어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부산항으로 어떤 뭐 B라는 물건이 3,000개가 실려가지고요, 부산항까지 몇 월 며칠에 실려서 어디까지 운송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또 다른 계약 경우에 확정이 되면 이걸 또 보험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험자한테 확정 통지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서 그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특정 보험자에게 보험 부부를 하기로 하는 이런 계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요. 확정보험, 미확정보험하고 개별 포괄보험하고 조금 연결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포괄 예정보험을 처음에 체결할 때는 앞으로 몇 번의 선적이 있을지, 앞으로 어떤 물건을 몇 개를 실어 나를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실어 나를지 잘 몰라요. 그래서 포괄 예정 보험 계약을 처음에 체결할 당시에는요, 각각 건별들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확정을 시켜줘야 그때 확정 보험이 되는 거예요. 개별 보험의 경우도 확정, 미확정 보험이 있을 수 있지만 포괄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에는 당연히 미확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괄 보험 내에서도 각각의 건별로 확정되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확정되어 갑니다. 그래서 확정, 미확정 보험, 개별 포괄 보험을 딱 나눠가지고 요거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개별 보험에서도 확정, 미확정의 계약이 있을 수 있고, 포괄 예정 보험은 당연히 처음에는 미확정일 텐데 그게 확정 통지가 되면 확정 보험이 된다. 이런 식으로 둘 간에 연관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요 두 가지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기인데 조금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여기 나오는 텍스트들 요것만 가지고 익혀두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요거 한 2번 정도만 반복하셔가지고 일단 용어가 익어야 되고요. 그 용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이해해 가시면서 2-3번 정도 읽어보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만 만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앞으로도 조금씩 반복이 될 거고요. 이 용어들이 반복되면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도 계속 나올 테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목차 2번 보겠습니다.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용어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건 앞부분에서 우리 1장에서 계약 내용 하면서 무역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들에서 보험 조건에서 제가 프린트도 한번 제공을 해드렸었고 관련된 내용들 이미 한번 좀 살펴본 적은 있습니다. 자, 1번 목차에 보시면 양괄호 1번부터 보험자, 인슈어러 또는 어슈어러라고 했고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내용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에 보험계약자,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를 보험계약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실제로 그 보험의 혜택을 나중에 볼 사람, 피보험자라고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우리 이제 정형거래 조건 배웠으니까 FB 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운송 중에 위험을 부담하게 되죠.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해줄 의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FB 계약에서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험계약자이면서 자기가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IF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의 위험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죠. 그러니까 CIF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매도인인데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피보험자가 매수인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중에 매수인이 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어요. 뭐 운송 중에 또 팔았다. 뭐 B라는 사람한테 또 팔았다라고 하면 피보험자는 또 B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고요. B가 만약에 C한테 팔았다라고 하면 피보험자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개념은 그때 당시에 그
그 화물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보상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밑에다가 제가 파란색으로 좀 써놨는데요. 가끔 요거 가지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피보험자라는 용어만 쓰고요. 보험 계약자라는 용어는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MIA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보험 계약자라는 용어 자체를 쓰질 않아요. MIA에서 피보험자라고 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피보험자일 수도 있고요. 보험 계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라는 단어를 보험 계약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일단 봐두세요. 그래서 문맥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실제 그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구분해서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보험 계약자라는 보험 계약을 누가 체결하는지까지 피보험자라는 단어 안에서 그냥 그 의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라고 하면 이게 보험금을 받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 계약자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보험 계약자를 의미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확장시켜서 쓰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보험 계약자라고 해야지 피보험자라고 하나? 이렇게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냥 피보험자라고 하면 보험 계약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두시면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에 보험 대리점과 보험 중개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험 대리점은 보험 회사를 대신해서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보시면 되고요. 보험 중개인은 우리 이제 일반적인 우리 보험 상품들 있잖아요.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그런 거 이제 보험 계약 체결하는 그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하고 약간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해상보험에서는요. 보험 중개인은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를 대리해서 내가 보험에 부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될지 난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면 보험 중개인을 통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보험 중개인은 어떤 특정한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 회사 여러 군데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적절한 보험들을 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험 중개인은 무역 실무 쪽에서 얘기하는 보험 중개인은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를 대리해서 일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목차 보시면요. 해상보험 계약 관련 용어 정리해가지고 앞에서도 요거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자, 피보험 목적물은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얘기한다. 그래서 화물보험, 적하보험의 경우라면 수출입되는 그 물품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적하보험의 경우 화물 그 자체 외에도 화물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함으로써 화두가 얻을 수 있는 희망이익이라든가 운임을 이제 지불했는데 또는 운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운임을 만약에 지불하고 나서 운송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운임을 받아야 되는 운임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희망이익 같은 경우가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물품 가액, CIF 가액의 110%로 보험에 부보한다 그러죠. 그때 10%가 이 희망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 금액에 그대로 전액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최소한 10% 정도의 이익을 붙여서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그 개념이 여기 왜 10% 이상이 더 더해지느냐? 희망이익을 포함하는 피보험 목적물의 물품뿐만 아니라 그 희망이익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는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는 프리미엄이라고 불렀었죠. 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보험 가액은 피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했을 때 금전적으로 평가되는 가치다. 그러니까 피보험 목적물의 금액이다. 얼마짜리냐 그걸 표시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의 보험 금액 insured amount는 실제로 보험에 부보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보험 금액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여러 가지 기준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자, 이런 형태로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보험 가액이라는 게 실제 그 피보험 목적물의 경제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물품 가액뿐만 아니라 물품의 금액뿐만 아니라 거기 희망이익까지 포함한 이런 금액으로 보험 가액이라는 걸 설정을 한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봤었죠. 실손 보상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발생한 손해액만큼을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이 해상보험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해당 피보험 목적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부보 금액은 이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부보 금액, 보험 금액을 정하게 되고요. 나중에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보험금을 받게 되면 이렇게 보상하기로 약속했던 부보 금액,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또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보험 금액은 보험 가액의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고 보험금은 또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단계 건너뛰면 보험금은 보험 가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더 직접적으로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그 금액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과 부보 금액인 보험 금액과 그다음에 보험 가액부터 시작해갖고 그 한도 내에서 금액, 보험금 이렇게 정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의 관계예요. 그 피보험 목적물의 가치하고요. 실제 보험에 부보된 금액 사이의 관계. 자, 첫 번째는 초과보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영어 표현도 같이 좀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over insurance라고 하는데요. 밑에다 over자 하나 써두세요. 자,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보험에 부보된 금액이 이 물품 $100짜리인데 보험에는 뭐 $150로 부보하는 거예요. 이러면 초과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꼭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 이 보험 가액이 요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실손 보상의 그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이평가 보험증권 관련된 내용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보험 가액이 협정 보험 가액이 아니라 둘이 처음에 합의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 가액을 평가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보험 가액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때는 둘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보험 가액이 줄어들어서 보험 금액은 그대로 있지만 이게 줄어들어 갖고 이렇게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지금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시면 초과보험이 꼭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악의가 없는데도 이렇게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선의에 의해서 이걸 일부러 사기치려고 이거 $100짜리인데 $1000로 보험에 부보한 다음에 사고 나면 나 $1000 보상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악의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초과보험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선의에 의한 경우라면 보험료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 나중에 이제 보험료를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가입 금액 그 보험 금액을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초과되는 나중에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금액은 어쨌든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사기로 나는 이거 $100짜리인데 $1000에 보험 부보한 다음에 오고 사고 생기면 돈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사기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전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사기로. 선의에 의한 경우라면 나중에 보험 금액이 너무 과하니까 그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했으니까 그걸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보험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예요. 보험 금액하고 보험 가액이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걸 full insuranc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일부 보험은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은 경우예요. 이 물건이 $100짜리인데 $50의 보험을 부보하는 겁니다. $80만 보험에 부보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보험 금액이 작으면 보험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도에
소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험 금액이 작으면 지급될 보험금도 작아지니까 당연히 보험료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일부 보험으로 보험에 부부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의 비율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뭐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계산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전체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보험금은 그러면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부 보험에 다 든 건 아니기 때문에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진 않고요. 보험 가액 분의 보험 금액 해서 그 비율만큼 실제로 이 물품이 $100짜리인데 보험 금액은 $50였다. 그럼 50%만 보험에 부부한 거죠. 그래서 손해액이 $100짜리에 대해서 전액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50%, $50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100짜리 물건이 반만 망가졌다, $50만큼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비율만큼 반만큼 $25만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이런 식으로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부 보험은요, partial insurance, 일부만 보험에 부부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under insurance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더 작은 경우다. 자, 그 다음에 더블 인슈런스라고 부르는 중복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중복보험 뭐냐면요. 피보험 목적물은 하나예요. 근데 보험회사 여러 군데다가 보험 계약을 여러 번 체결하는 거예요. 여러 번 체결하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100짜리 물건인데요. A라는 보험사에 $50의 보험 금액으로 보험을 부부하고 B에는 $30, 그 다음에 C에는 $20 이런 식으로 보험을 부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보험 가액이 $100고요. 전체 보험 금액은 $100예요. 전부 보험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보험을 병존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00짜리 물건을 각각의 보험자 3명에게 $50 이런 식으로 각각 보험 금액으로 보험에 부부한 거예요. $150로 부부를 한 게 됩니다. 합쳐보면. 그러면 사고가 생기면 $50 해서 $150를 받을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자, 초과보험인 거죠, 결국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례해가지고요. 각각의 보험사들이 자기가 받은 보험료에 비례해가지고 각각 비례 보상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3분의 1씩 나눠서 비례 보상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복보험 된 경우 동일한 피보험이 화물은 하나인데 복수의 보험계약, 여러 명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보험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초과보험인 상황을 주로 이제 중복보험의 문제로 봅니다. 뭐 손해보상 방법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해결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 밑에 보시면 최신 출제 포인트 해가지고요. 이건 MIA 규정입니다. MIA 규정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각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시에서는 A, B, C 세 개의 보험사의 보험 계약을 각각 체결했는데 초과보험이다, 중복보험이다 라고 하면 그때 각각의 보험사에게 자기가 아무데나 그냥 보상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각 보험자는 각각의 보험회사들은 자신이 보험계약상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만큼 3분의 1만큼씩만 이런 경우에는 아까 예시에서는 비례적으로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 초과보험으로 부보된 그 금액 전체를 다 보상받지는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시면 보험금이죠.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실제 지급 금액인데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보시면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 앞에서 잠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insurable interest라고 영어 표현으로는 얘기했었고요. 자, 정의를 이렇게 했었죠. 보험 목적물, 피보험 목적물의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될 텐데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 말은 굉장히 어렵게 해놨는데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건이 망가졌어요. 손해가 발생했죠. 그 손해가 귀속되는 당사자가 피보험자죠. 그 피보험자는 이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여기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내가 부담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하면 그로 발생하는 물품이 잘 도착해서 내가 그걸 재판매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다 피보험자한테 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손해나 이익이 귀속이 되는 당사자는 해당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보험 계약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사실 이론상으로 보면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는 적하보험이라고 하면 그 화물 자체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화물이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화물에, 피보험 목적물에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손해가 없었던 것으로 다시, 없었던 것처럼 다시 보상해 주어서 손해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보험 계약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피보험 이익, 그 침해된 피보험 이익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게 그걸 보험 계약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론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요, 실무적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그 문제가 되느냐. 피보험 이익이 없는 당사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품이 망가지든 뭐 어떻게 되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피보험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물품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부담하는 당사자만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실무에서 CIF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을 위해서 보험을 부부해 준 거죠. 운송 중에 물품이 망가지면 그건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피보험자이면서 그 물품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은 매수인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CIF 계약의 경우 해상 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구간에서 피보험 이익을 매수인이 가지므로 매수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은 보험 계약을 자기가 체결했지만 자기는 해상 운송 중에는 물품을 본선상에 인도하고 난 다음에 위험이 이전되잖아요. 위험이 이전되고 난 다음에는 매도인은 해당 물품에 대한 피보험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보시면 보험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양가로 8번 보시면 보험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험기간이라는 건요, 뭐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어요. 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보상 책임을 보험회사가 져줄 텐데요. 보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해 주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자가 책임지는 기간을 보험기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험부담의 책임이 존속기간이 된다. 그래서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8번에 나와 있는 보험계약기간은요, 보험자가 언제로부터 언제까지 책임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보험계약 자체, 보험계약이 언제 성립돼서 언제까지 유효하게 간다. 계약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이때로부터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보험계약의 종료 시기는 이때다. 이걸 계약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보험기간이라고 하는 건 이 계약기간 내에서 보험자가 실제로 책임을 져주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둘이 일치한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이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항상 좀 달라지는데 특히 이런 경우에 많이 달라져요. 자, 소급보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소급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자, 항해를 A라는 항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B라는 항구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보험에 부보하고 싶어요. 이 구간에 대해서 보험을 부보할 텐데 보험을 부보하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보험 계약을 이때 체결해야 되겠죠.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기 할 때 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소급보험이라고 해가지고요, 배는 이미 떠났어요. 배는 여기 있습니다. 이때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때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보험자가 책임은
선적 시로부터 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상보험에서의 특이한 제도고요. 보험 계약은 나중에 체결하지만 보험자가 책임은 이때로부터 져주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다만 요 구간 있잖아요. 배가 이제 항해를 시작해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까지 요때까지 사고가 발생했는지 어쩐지 모든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했었어야 돼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만약에 나는 원래 보험에 들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운항을 시작하고 나서 3일 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아직 뉴스에 안 나왔어요. 보험회사에서 아직 몰라요. 빨리 가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소급보험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사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무효가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 상태에서 그때 나중에 보험계약을 체결해도 책임기간은 이때로부터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소급보험이라고 합니다. MIA에서는요. 요거를 lost or not lost,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가 있었는지 손해가 없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lost or not lost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소급보험이라고 해요. 자, 소급보험의 형태에서는 계약은 이때 체결했죠. 그래서 계약기간은 이때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책임기간, 보험기간은 이때로부터 시작합니다. 둘이 다르죠. 둘이 기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보험 개념 앞에서 살펴봤어요. 포괄예정보험 해가지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1년으로 설정했는데 1년 동안 항상 보험자가 계속 책임을 져주는 건 아니에요. 특정 선적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물품을 부산으로부터 LA까지 운송하는 요 시기가 있다. 요 기간 동안만 보험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요번에는 베트남에서 부산항으로 물품을 운송해요. 그럼 베트남에서 물품이 선적된 때로부터 부산까지 오는 동안 요 기간이 또 보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 기간 내에 보험 기간이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정보험에서도 역시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특징적인 두 가지의 계약 형태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정보험 형태, 소급보험의 형태 두 가지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기간과 보험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9번 보시면요. 보험증권과 약관. 보험증권은요. 보험계약에 가입됐다는 증빙으로 보험회사에서 발행해주는 서류였어요. 그리고 보험약관은요. 그 보험증권의 세부적인 구체적인 조항 하나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약관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14회에 55번인데요. 보험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화물보험의 보험기간은 장소로 표시한다. 이거는 항해보험이라는 개념이었죠. 보험기간의 책임기간을 어떤 일정한 장소로부터 시작해서 장소까지 간다. 화물보험은 근데 ICC 같은 경우에는 혼합보험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기간보험하고 항해보험이 합쳐져 있는 기간이다. 근데 항해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좀 많긴 해요, 사실. 이건 일단 세모.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ICC에서는 혼합보험의 형태로 보험에 가입한다. 이렇게 하면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냥 맞는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지 저렇게 해석할지에 따라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모 놓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해상보험에서 부부되는 위험은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에 의한 해륙 혼합 위험이다. 이거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뒷부분에서 공부할 텐데요. 창고간 약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해상보험을 얘기하고 있지만 해상운송 구간에 부속되어 있는 딸려오는 육상운송 구간에도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져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의 창고로부터 매수인의 창고까지 이렇게 보험에 부보할 수 있습니다. 해상 구간에 육상 구간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의 위험을 혼합한 보험이다. 그래서 해륙 복합보험이다라는 개념을 쓰고요. 창고부터 창고까지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보험 기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 창고간 약관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런 표현을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할 거예요. 자, 3번 보시면 소급약관이나 포괄예정보험은 보험계약기간과 보험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방금 봤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지금은 3번이 틀렸다라는 것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의 내용은 조금 깊은 내용인데요. 전쟁 위험의 경우에는 육상 있는 동안에는 창고관 약관이 제대로 다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건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3번이 틀렸다라는 것만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5에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해상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고요. 자, 1번 보면 일부 보험은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일부 보험은 보험 가액, 이거 100달러짜리 물건인데 실제로 보험에는 한 50달러 이렇게 적게 부부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야 되죠. 간단하게 풀어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내용도 계속 보겠습니다. 전부 보험은 보험 금액하고 보험 가액이 같은 경우,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한번 보시면 초과보험은 실제로 초과보험이 인정된다면 도덕적인 위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의에 의한 초과보험은 무효로 우리나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00달러짜리 물건인데 이거 1000달러의 보험 부부하고 사고 생기기 바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로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도덕적 위태, 도덕적 해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로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존보험이라고 하는 건 아까 중복보험의 형태 중에서 보험계약을 여러 명의 보험회사하고 체결했지만 최종적인 보험 금액은 그 보험 가액과 동일한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동일한 피보험 목적물에서 수개의 보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이 동일한 전부 보험의 형태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만 봐두시면 되고요. 답은 쉽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1번에 일부 보험은 보험 금액이 더 적은 경우를 말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부터 계속해가지고 조금씩 쌓아나가면서 보험 관련된 내용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